7월쯤에는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연말쯤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 주식시장을 보면 주가는 또 올라가더라고요. 추락이 예정돼 있었을 때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해요. 이게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일본 지금 환율은 1년 이내에 저는 배경대로 떨어진다고 봐요. 배경대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도 좀 급부상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 세계 최강이에요. 우리 국민은 세계 최강이잖아요. 정말 실패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 경제의 앞날이 엄청 밝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또 다시 기준금리 올해 안으로 한 2번 정도 더 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최근에 미국 경제가 어떤가요? 추락이 예정돼 있었을 때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해요. 미국 경제가 2% 성장했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유동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장이에요. 네. 근데 그 유동성도 미국 내의 저축으로 축적된 유동성이 아니고 미국이 지난해 3월부터서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저축들이 높은 이자율을 노리고 미국으로 흘러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환차익을 노리고 다른 나라에 투자되었던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빨려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졌죠. 네. 그 유동성이 지금도 이제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풍부해서 그걸 밀어주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진짜 미국만 잘 살자 이거 아니에요? 그럼요. 미국으로 국내 저축이 빨려 나간 나라들, 그리고 그 투자됐던 금융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갔던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제 그런 피해를 가장 크게 본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기준금리에 비해서 1.75%가 낮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은 지난해 한때 1,46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이자율이 높은 미국으로 국내 저축이 빨려 들어갔고 또 우리나라에 투자된 국내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제 금융자본들도 환차익으로 미국으로 빨려갔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유동성이 수축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유동성 수축은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했단 말이에요. 네.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나라 지난해 그 1분기, 2분기 성장률이 2.6, 3.1%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 성장률이 갑자기 그 3분기 1.3%로 떨어져요. 그리고 4분기는 이게 그 마이너스 1.6%를 기록해요. 이건 연율로 환산한 거예요. 네. 연율로 환산해서 그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한국이 자꾸 분기별 성장률을 발표해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데 어떻든 간에 경기가 급강하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그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나라들은 제3세계 국가들이에요. 네. 지금 이 나라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그 계산을 해보니까 50개국이 넘어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40여 개국에 가깝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외환위기 늪에 빠졌다는 나라들은 그냥 몇 개에 불과하잖아요. 스리랑카, 레바논,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네. 그 밖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외환위기를 겪고 있어요, 지금. 아니면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거나. 네. 그런 나라들이 경제가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되면 미국만 잘 나가겠어요?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어렵게 돼요. 그럼 지금 또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내년에 세계 경쟁률이 3% 정도로 예측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단히 우호적인 우호적인 전망을 했는데 건가요?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봐요. 지금 미국은 지금 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게 네. 한계에 왔어요. 더 이상 끌어들일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도 이제 한계에 와 있고 네. 더 이상 끌어들일 국제 금융자본도 한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유동성은 지금은 풍부할지 모르지만 네. 더 이상 끌어올 그 자금들이 없으니까 신용 파괴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거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도 미국은 사실은 지난해 상반기에 네. 그 금리가 진행이 됐어요. 당시에 그 미국의 1분기,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
그리고 마이너스 0.6% 성장을 해요. 네.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거는 이제 영어로는 리세션, 네. 우리말로는 경기후퇴를 겪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기후퇴는 금융위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아요. 당시에 이미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쳐서 다른 나라의 유동성들을 끌어와서 이 신용 파괴원리 작동을 멈추게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가 한계였어요. 올해 3월에 들어서 3월 8일부터 실버게이트, 네. 실리콘밸리, 은행 관련해서. 시그니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등 미국의 은행들이 줄기차게 이렇게 그 연쇄 파산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미국이 파산 은행들의 예금을 전액 보장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니까 그 뱅크런이 다른 은행으로 전염되는 걸 차단을 했어요. 그 차단해서 금융위기가 물 위로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물 밑으로 다시 들어가게는 만들었는데 네. 지금도 여전히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 중이에요. 따라서 미국이 어떤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 네. 7월 중에는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발생하지 않더라도 연말쯤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에 빠져들면 네. 미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들 온전하겠어요? 그럼 지금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아이, 그럼요. 지금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간과를 하고 있어요. 네. 미국 정책 당국자들은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감기처럼 이제 병원군이 너무 다양하고 네. 그 증상도 미약할 때는 그 대증요법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병의 진행을 막게 되면 네. 우리 몸의 그 자연 치유력, 면역력이 그걸 치유해내기도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중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또 그런 대증요법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병에 걸렸을 때는 그 대증요법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켜요. 자칫 그 만성 질병으로 그렇게 진화를 해서 네.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초창기에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그걸 놓칠 수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이 시적절하게 그때그때 대증요법으로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 등등으로 또 예금 전액 보장 등등의 그런 임시 방편적인 그런 그 정책 처방으로 그 금융위기 진행을 계속해서 이렇게 차단해내고는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그 차단을 해낼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게 한계가 있다. 실제로도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기준금리를 만약 올려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미국 국채, 그 MBS라고 그러죠. 네. Mortgage Based Security라는 건데 이 MBS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그 현금 보유 비율로도 간주를 해주고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로도 간주를 해줘요. 네. 다 가지고 있는데 또 이게 또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거의 모두가 그 이제 추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금리가 계속 오르잖아요. 이 가격들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금융기관들 경영수지가 악화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은행인가 하나가 파산을 하게 되면 다른 은행도 진전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좀 시간은 걸리지만 금융위기가 안 터질 수가 없어요. 계속 올려가면. 네. 반면에 금리를 내리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거 아니에요. 네.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들은 미국을 이탈해. 환차선이 생기니까 그렇죠. 환차선 피하기 위해서는 돈이 미국을 이탈할 빠져나가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미국에서 신용 수축 현상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 신용 수축은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을 가속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만약 내렸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금리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도 못 쓰고 저런 정책도 쓸 수 없는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게 미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융이 터지는 것은 네.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선택적인 거네요. 금리를 올리면 천천히 있다가 경제 위기가 터지는 거고 금리를 반면에 낮추면 바로 경제 위기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아, 그럼요. 근데 지금 미국은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집권당은 민주당이고 연준 의장은 공화당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미국 재무부 장관은 어떻게든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좀 부양하고 싶고 또 그 연준 의장은 이제 물가 불안을 내세워서 네. 금융위 진행을 어떻게 차단해야 되고 그래서 그 양자 간의 미묘한 어떤 그 대립 구도가 지금 형성돼 있어요. 네. 이제 누가 승리하냐인데 만약에 재무부 장관이 이겨내게 되면 금리를 낮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금융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또 연준 의장이 그 이기게 되면 국채 가격, MBS 가격이 폭락하면서 떨어지겠죠. 금융위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필연적으로 터진다. 이래도 저래도 금융위기는 터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렵네요. 근데 최근에 또 미국 시장, 주식 시장을 보면 주가는 또 올라가더라고요. 경제와는 좀 무관한 건가요? 사실 이 파국적인 경제 위기가 닥칠 때는 네. 꼭 주가가 급등했다 급락하고 다시 급등하고 급락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주가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다우지수가 36,000 갔다가 지금 33,000대, 4,000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 3,000이 빠졌잖아요. 네. 우리나라 주가도 마찬가지로 3,300에서 지금 이제 2,500선에서 등락하고 있잖아요. 네. 많이 빠진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거죠. 네. 그럼 급등을 해요. 아. 근데 금융위가 물밑에서만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시 급락을 해요. 그럼 또 너무 떨어질 따라서 또 추격 매수를. 그럼 다시 또 올라가요. 그럼 또 빠지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떤 트리거나 이런 게 터지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주가는 급격히 하강을 해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이건 극단적인 사례인데 네. 대공황 때에 1929년 9월 달에 그 다우지수가 381까지 올라가요. 네. 그랬다가 11월 달에 198까지 떨어져요. 네. 그 뒤부터 급등락을 시작하다가 3월인가 4월 달에 이게 294까지 올라가요. 거의 고점 근처까지 가잖아요. 네. 그 뒤부터 줄기차게 떨어져서 1932년이니까 32년도에는 이게 48까지 떨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히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런 말씀을 꼭 드려요. 지금 좀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어느 정도 취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최대한 수비적이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경제학계에서 주식 시장과 경기 동향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네. 주식 시장이 하강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펼쳐져요. 네, 네. 그래서 주식시장을 일시적으로 부양을 시키기도 해요. 네. 지금 일본이 대표적이거든요. 지금 일본은 지금 한때 이제 4만 육박했다가 반토막 났다가 지금 이제 3만 3천, 4천 이쪽 가고 있는데 네. 지금 일본 정부가 주식시장을 열심히 부양하잖아요. 성장이 네. 높아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동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장이기 때문에 그건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일본 성장률은 지금 다음 분기부터는 추락할 걸로 보고. 오렌 버핏도 투자했는데 불가능할까요? 그거는 워런 버핏도 이렇게 립 서비스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나 다른 국제 금융 자본들이 일본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네. 일본은 1990년대 이래로 경기가 부진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엔화 환율을 급등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수출이 늘고 경기가 호전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수출이 오히려 부진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 정책의 힘이 이제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시장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해져요. 네. 그러면 이게 떨어져요. 그럼 140원대 가지고 끌어올려 놓으면 이게 100원대 밑으로 떨어져요. 네. 이거를 지금 4번인가 5번인가 반복했어요. 그걸 지켜본 국제금융투자자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엔화 환율이 140원대 넘었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100원대로 떨어져 봐요. 시장의 힘이 다시 커지면 그러면 환차익이 40%잖아요. 당연히 일본에 투자해야죠. 무조건이죠, 그러면. 일본 지금 환율은 1년 이내에 저는 100원대로 떨어진다고 봐요. 어쩌면 100원대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걸 노리고 워런 버핏 등이 지금 일본 투자하는 거지. 일본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은 다시 경기 회복이 어렵다, 당분간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물론 국제 공조 체제가 구축돼 있으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차단해낼 수 있어요. 네. 그런 사례가 있어요. 2008년 말에
그러니까 9월 달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한 다음에 네. 미국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 이개체예요. 투자은행은 물론이고 상업은행들까지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요. 네. 그 밖에 보험회사, 증권회사들도 다 마찬가지로 금융시장 전반이 붕괴 이개체한다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G20 회의를 소집해서 네. 정부 수반 그리고 재무부 장관 네.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다 불러 모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그래요. 미국이 모범을 보일 테니 네. 여러분들도 협조해주기 바란다. 미국이 금융위에 빠지면 여러분들도 다 같이 온전치 죽는 못할 거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나라가 그 협조하겠다 약속을 한 뒤에 미국이 본원 통화를 2008년 말에 무려 2배를 증가시키고 네. 기준금리도 5.25%에서 0.25%까지 떨어뜨려요. 네. 그리고 재정 지출을 7천억 달러를 증가시켜요. 그리고 통화는 8천억 달러를 추가로 증발을 시켜줘요. 네. 당연히 이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신용 파괴가 차단이 됐죠. 당시에 저는 물가 불안이 좀 심각해지지 않느냐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경기가 하강하고 있으니까 통화의 유통 속도가 느려졌고 통화 신용 승수가 작아졌고 또 그 통화의 역할하던 준통화들 특히 이 파생금융 상품들의 거래 금액도 줄어들고 또 이제 통화의 역할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경제 내에 통화의 유통량이 통화를 증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도 안정됐었고 네. 미국이 금융위기를 그때 차단해내요. 물론 그 2009년, 2010년 상반기까지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그래도 그 기간이 짧았고 상대적으로 1년도 안 됐네요. 네. 그래서 당시에 아주 성공적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한 사례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지금 미국이 지금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들고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 다른 나라 누가 협조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대공황급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또 댓글에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기업도는 언제까지 해외로 줄줄 새어나갈까요?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 항상 한숨을 쉬어요. 눈을 번쩍 뜨고.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네. 대표적으로 일본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들, 재벌급 기업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보시라고요. 일본 경제가 91년부터 지금까지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고 있잖아요. 네. 30년 이상. 네. 한때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 일본 기업이 7개를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아이고, 미국 그 경영학계에서는 일본 경영을 배우자, 일본식 경영을 배우자는 게 뭐 그때 당시에 시비였어요. 네. 그런 정도로 일본 기업들이 그 승승장구하다가 네. 국가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져드니까 지금 토요타 빼놓고는 일본의 유명 기업들 전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2008년 이래로 지금 경기 부진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간단해요. 정부 경제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경기가 그렇게 장기간 부진한 거란 말이에요. 네. 뭐 이를테면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이 흑자가 GDP의 7.4%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민이 GDP의 7.4%만큼 더 소비해도 된다는 의미예요. 네. 그 당시에 2% 성장했으니까 성장률 10%를 넘어서도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경제가 그만큼 튼튼하고 잠재 성장률도 높았었는데 이 경제 정책이 계속해서 성장을 낮추고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 지금 우리 정부의 환율 정책이에요. 우리 정부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가 호전된다고 믿고 있어요. 아니에요.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 수출품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경제학은 그렇게 가르쳐요. 경제학 가격이로는 가격이 떨어지면 매출은 증가한다고 가르치는데 네. 우리나라 수출에서는 그게 반대로 나타나요. 그래요? 환율이 오르잖아요. 네.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첫째는 같은 물량을 수출하더라도 우리 은하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환율이 네. 올라갔으니까. 달러 수출액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율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해외 바이어가 환율 올랐잖아. 네. 수출 가격 좀 깎아줘. 우리 업체들은 다 그 응해요.
그래서 수출이 주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우리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깎아줘요. 왜냐하면 풀코스트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업은 적정 이윤 플러스 총 비용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네. 환율이 올랐으니까 적정 이윤보다 더 큰 이윤이 생겼잖아요. 그럼 수출가격 깎아주면 더 많이 수출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걸 노리고 수출가격 깎아요. 아...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줄고 경기는 반드시 후퇴를 해요. 우리 정부는 그걸 몰라요 지금. 그게 지금 답답한 일이고, 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깡통 하나와 드럼통 하나를 합해서 두 개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수출은 총 매출액이고 네.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잖아요. 네. 기준이 다르잖아요. 기준을 일치시켜봐요. 그 기준을 일치시키면 우리나라 수출은 GDP의 10%가 안 돼요. 9.78% 될 거예요. 네. 반면에 내수는 90% 넘어요. 그럼 환율이 오를 때 내수가 확장되겠어요? 환율이 내릴 때 내수가 확장되겠어요? 내릴 때. 당연히 환율이 내릴 때 내수는 확장돼요. 왜냐하면 주요 자원들, 시설재들, 네. 중간 소재들 뭐 이런 것 등들을 우리가 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반 소비자도 우리가 더 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더 적은 소득으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쵸. 같은 소득으로도. 네네. 그래서 환율이 내릴 때 경기는 상승을 해요. 역사적으로 세계사를 다 뒤져봐도 환율이 내리잖아요. 그 경제는 번영을 해요. 장기간 번영해. 반대로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 경제는 아무리 번영을 누리거나 경제 패권을 쥐었던 나라들도 반드시 쇠락해요. 이게 역사의 철칙이에요. 좀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수출하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었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수출품들은 다 명품 대열에 다 올라섰어요. 우리 수출품은. 아, 그래서 오히려 가격을 깎으면 마이너스가. 그럼요. 유럽 명품 업체들 가격 깎는 거 봤어요? 계속 올리죠. 그럼요. 가격이 오를수록 좋은 명품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명품도 가격을 한없이 올릴 수 없는 게 소비자의 저항선이 있어요. 어떤 특정 가격을 딱 넘어서는 순간에 그 소비자 저항선이 작동을 하면서 네. 매출이 급감을 해요. 그래서 그 저항선에 닿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을 계속 올려가는 게 세계 명품 업체들이 번영한 이유예요. 우리나라 수출품 다 명품대로 올라갔어요. 자동차, 심지어는 그 뭐 손톱깎이 뭐 이런 등등. 그래요?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제품도 다 명품대로 올라갔다니까요. 심지어는 모자 뭐 홈이 이런 이것도 되게 잘 나갔네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중국에 대해서 엄청 줄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뭐 혐한도 있고 또 중국 경기가 급감하는 이유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수출품 가격이 환율이 오르면서 낮아졌어요. 그 중국 사람은 안 써요, 그거는. 네. 중국 사람들 명품 되게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가격이 오를수록 수출인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전문가들이 모두 다 그랬잖아요. 현대자동차는 망한다. 지금까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현대자동차 6대 메이커가 올라섰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처음 수출한 이후로 지금까지 자동차 수출 가격을 깎아준 적이 없어요. 네. 계속 올라가요. 물론 현대자동차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죠. 미국의 그 최고의 전문가들 모아서 연구소 설립해서 우리 자동차 품질을 끌어올렸고 등등 또 결함률 이런 것도 낮추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고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네. 가격을 계속 끌어올려주니까 현대자동차 품질이 좋아졌을 거야 그렇게 믿고 현대자동차 수출이 잘 된 거거든요. 우리 상식으로 그 판단할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네. 우리 정책 당국은 그거를 안 받아들여요. 맞아요. 자동차 판매만 봐도 최근에 뭐 프리미엄 상품들이 더 잘 팔리고 그랬던 게 있으니까. 실제로도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2001년도 말에 1326원에서 2007년도 10월달에 899원까지 떨어졌어요. 그 사이에 우리 수출 2.7배가 증가했다니까요. 네. 경상수지 흑자도 계속 커졌어요. 환율이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그게 왜 그랬겠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들 13만 2,600원 받다가 9만 원 못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업들 필사적으로 150달러짜리 개발해야 되고 그것도 안 돼요. 그쵸. 나중에 200달러짜리 개발했어요. 네. 그래서 그 덕에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한 덕에 우리 수출 기업들이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로 올라섰어요. 그 거의 모든 기업이 지금 최고 수준에 가 있잖아요. 그쵸.
이게 경제 정책만 실패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 경제의 앞날이 엄청 밝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2차 전지도 좀 급부상하고 있고 반도체는 워낙 잘 나갔었다가 지금 좀 수출이 많이 줄긴 했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를 주도해 나가는 산업군은 어떤 게 될까요? 지금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 수출이 급감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중국의 수입이 급감하고 또 국제 수지도 많이 악화됐잖아요.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중국이 우리나라 견제하기 위해서 험한 론도 퍼뜨리고 또 그 수입도 규제를 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이 얘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기업은 어느 한 문이 닫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요. 네. 우리나라 그 엔터 산업들, K-팝이니 K-드라마니 등등이 중국에 한참 잘 나가다가 험한으로 딱 차단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K-팝, 또 K-드라마 뭐 등등 그 엔터 업체들이 지금 어떤 일을 했어요? 중국 막히니까 미국으로 진출했죠. 그럼요. 네. 세계 무대로 갔잖아요. 네. 기업은 그런다고요.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어요. 지금 중국 수출이 급감을 했잖아요. 네. 대신 미국 수출은 급증했어요. 네, 네. 다른 나라 수출도 급증했고요. 화장품도 그렇고. 그럼요. 그래서 어느 한 문이 닫히면 한 문을 연다. 기업은 나가기 때문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중국 수출이 안 되니까 우리 지금 큰일 났어 이렇게 좌절하기보다는 네. 우리 국민을 믿고 기업을 믿어줘야 돼요. 우리 정책 당국이 제발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를 덮치기 직전이기 때문에 네. 그 금융위기를 벗어나는 게 이제 급선무긴 하지만 저는 우리 경제의 앞날 엄청 밝게 봐요. 우리 국민은 세계 최강이잖아요. 우리 기업들 세계 최강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빨리 일어났잖아요. IMF 사태 때도. 그럼요. 외환위기도 세계 경제사에서 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그리고 가장 후유증 부작용도 적게 극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한가요? 그럼요. 98년도에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2월 달에 출범을 하잖아요. 네. 출범할 때 이제 어느 신문에서 이제 일면 사설에다 그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차기 정부가 집권 기간 동안에 외환위기만 극복하더라도 세계 역사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기록할 것이다. 그쵸. 이런 그 사설을 실었어요. 네. 너무 근데 5년 안에가 아니라 딱 1년 만에 바로 벗어나잖아요.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97년 말에 외환보유고가 23억 달러까지인가 줄었어요. 거의 고갈 직전까지 갔다니까요. 그래서 외환위기가 터진 거예요. 네. 만약 고갈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식량 못 사와요. 석유등 에너지 자원 못 사와요. 공업용 그 자원들 못 사와요. 사올 돈이 없으니까. 정부 파산하고 국가 파산하고 국민들 경제 생활은 파탄 직면에 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그 IMF 구제금융을 받았어야 했었고, 근데 불과 1년 지나서 98년 말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500억 달러를 넘었어요. 네. 90년대 중반 우리 외환보유가 2배 이상으로 갔잖아요. 고갈 위기에서 벗어났잖아요. 1년 만에. 네. 그리고 99년 성장은 우리 9.3% 기록했어요. 2000년도 성장률은 또 8.9% 기록해.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 후퇴가 딱 1년 만에 벗어나잖아요.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세계사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1982년도에 외환위기가 터져서 이게 2000년대 초까지 가요. 네. 아르헨티나가 한때 세계 6대 경제 부국이었다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때 그 외환위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외환위기라는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장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딱 1년 만에 벗어나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당시 정부도 잘했지만 저는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의 힘이라고 봐요. 우리 국민들 그때 뭐 했어요? 금모기운동. 우리 국민들이 금모기를 하니까 국제금융자본들이 저 나라에 돈 빌려줘서 떼일 일 없다. 이런 판단이 서잖아요. 국민들이 저만큼 그러니까 우리 외환보유고 고갈되는 데에다가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주니까 외환보유가 충실히 쌓이잖아요. 외환위기를 벗어날 기반이 이제 조성이 된 거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강력한 구조조정, 경쟁력 향상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그 뒤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금은
만성적인 흑자. 음. 좀 엄청난 규모로 지금 흑자가 증가해 있잖아요. 네네. 우리 기업들의 그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반도체 뭐 잠깐 주춤한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잘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잘 안 되더라도 또 다른 탈출구를 모색할 거다라고 보시는 아이, 거죠? 그럼요. 아이, 우리 기업을 믿어야 한다니까. 우리 국민을 믿어야 하고. 우리 정책당국 그걸 안 믿어줘서 조금 제가 불만이지만. 믿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일본도 조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일본식 장기 침체가 우리나라에도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진짜 그 일본의 경제 흐름을 우리나라도 따라가게 될까요?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일본이 어떤 원인으로 장기 침체에 빠져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했는지 제가 의심스러워요. 그런 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 두려워요, 저는. 왜냐하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처방도 정확해질 수가 있잖아요. 의사들이 환자 치료할 때 그렇잖아요. 그쵸. 질병의 근원부터 진단을 해서 거기에 처방을 하잖아요. 네네. 생기게 된 원인을 파악해야죠. 그래서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진 결정적인 원인이 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뭐 제가 여기에서는 길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만성적인 경상수 흑자 이게 너무 커요. 경상수 흑자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외환이 그만큼 일본 경제 내에 그만큼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외환의 가치는 떨어지고 엔화 가치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일본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또 낮춰야 되겠죠? 그렇죠. 환율을 방어해서 엔화 가치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막았어요. 네네.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처음에는 외환을 사들였어요. 경상수 흑자를 사들여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추가 공급을 다 사들였어요. 그걸 한없이 사들일 수 있어요? 안 못하죠. 되잖아요. 네. 그거 사들이려면 이제 화폐 발행해야 되는데 화폐 발행이 커지면 물가 불안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한없이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어떤 일을 하겠어요?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라는 미명하에 유출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수는 당연히 부진해지죠. 네.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이게 일본 초장기 경기 부진의 근본 원인이에요. 실제로도 세계의 경제를 보면 이 경상수지 흑자가 지나치게 큰 나라들, 또 장기간 컸던 나라들, 독일, 대만, 뭐 이런 등등 나라들 성장률이 경쟁국에 비해서 낮아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경상수지가 과다해. 우리 환율이 좀 많이 떨어져줘야 돼요. 아, 지금보다 더 많이. 우리 기업들이 이제 고생은 좀 하겠지만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그 극복하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네. 환율이 떨어져줘야 매수가 확장되고 경기가 상승할 거예요. 80년대에 짜장면이 500원이었어요.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